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기를 끈다 싶은 것들은 죄다 똑같이 복사해버리는 통에 전 세계 인기 좀 있는 기업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전 세계를 오징어로 물들인 넷플릭스 CEO가 중국의 짝퉁과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넷플릭스 대 중국의 대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초 전 세계는 생각지도 못한 평화 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념비적인 사진이 남겨지기도 했고, 김정은의 평양냉면 드립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다 따라해볼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김정은은 두 달 뒤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다는 점은 전 세계적인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그 누구도 트럼프가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물론 김정은은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로부터 나는 카다피의 방식으로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는 살벌한 말을 직접 듣기도 했죠. 그런데 이 한국, 미국, 북한 3국이 긴밀하게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때 김정은은 돌연 중국을 방문합니다. 무려 7년 만에 첫 외국 방문으로 중국을 선택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그는 북경에서 시진핑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을 나눴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방문에는 시진핑의 다급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외교계의 비밀입니다. 미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자신이 동생이라 부르는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게 빼앗기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시진핑은 기어코 김정은을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방문해준 것이 고마웠던 시진핑은 만찬장에서 김정은에게 무려 2억이 넘는 최고급 술을 대접했습니다. 당시 만찬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시진핑과 김정은 뒤로 남성 종업원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들고 대기 중인 술병이 바로 마오타이, 그 중에서도 술 수집가들이 최고로 쳐준다는 아이주의 장핑 브랜드라고 알려졌습니다. 장핑 마오타이주는 1960년대 후반부터 딱 20년간 생산된 희귀주로 황갈색의 독특한 병 디자인과 깊은 맛과 향 덕분에 같은 기간에 생산된 여타 마오타이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죠. 540ml 한 병에 무려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날 마신 2억 원짜리 마오타이가 진짜냐 짝퉁이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3대 증류주로 꼽히는 마오타이주는 중국 구이저우서 런하이시의 마오타이라는 마을에서만 생산됩니다. 이 마을에서 만든 것만 마오타이주라고 인정해주는데, 한 병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매년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마오타이 짝퉁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례로 2010년 한 해 동안 생산된 마오타이주는 2만 톤이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마오타이 총량은 20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통된 마오타이주의 90%가 짝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구이저우 마오타이가 자체적으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의 짝퉁 만드는 기술이 너무 대단해서 내용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내니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는 90%의 짝퉁 중에서 시진핑이 김정은과 마셨던 이 술이 진품이 맞느냐는 논쟁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진품 짝퉁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이 술을 제공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 세계를 휩쓴 이 오징어 게임을 두고 중국의 노골적인 짝퉁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에 넷플릭스 CEO가 나서서 중국 버리장머리 고치기에 나섰는데요.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해 제작한 오징어 게임은 9월 17일 공개된 이후로 전 세계를 말 그대로 광풍처럼 집어삼켰습니다. 공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TV쇼 1위에 올라서더니 무려 46일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11월 8일과 9일 잠시 1위 자리를 애니메이션 아케인에 내주기는 했으나 다시 1위를 차지했고, 11월 19일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지옥에게 다시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 역시 HBO의 전설적인 작품 왕자의 게임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170억 뷰를 2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인이 기획하고 한국어로 연기되고 한국식 유머가 깊숙이 밴 이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자마자 즉시 중국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건데요.
게임 참가자들이 입고 등장했던 초록색 유니폼, 관리자들이 입었던 핑크색 유니폼과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이 프린팅된 가면까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모든 굿즈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늘상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그들이 그렇게 탐내는 한국 작품이지만 시나리오와 연기만 한국인이 했을 뿐 그에 대한 투자는 넷플릭스가 전부 감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작권도 넷플릭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 짝퉁 굿즈를 판매할 때만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넷플릭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등록한 굿즈는 13개에 불과한데 중국에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굿즈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판매하자 대대적인 강력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가 직접 해당 판매 업체에게 일일이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경고장에는 향후 불법 생산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될 경우 해당 유통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 티몰 등에서 이와 관련된 굿즈 업체가 일제히 모습을 감춰버렸는데 중국 언론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넷플릭스의 소탕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중소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오징어 게임, 아니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외국의 유해한 콘텐츠를 막는다면서 인터넷 만리장성을 구축해 넷플릭스를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웨이보 해시태그 검색어가 무려 20억 회를 넘어섰고 이는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 장진호의 12억 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중 절반만 봤다고 하더라도 무려 10억 명이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겁니다. 이런 인기에 편승하고 싶었을까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는 오징어의 승리라는 대놓고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등장해 유년 시절에 즐기던 게임을 통해 체력과 지능을 겨루는 버라이어티 쇼 형식인데 중국어로 된 제목에는 중국어와는 어울리지도 않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를 억지로 끼워 넣어 비난이 쏟아졌죠. 이를 영국 BBC가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국 BBC는 오징어의 승리, 오징어 게임 표절로 비판받는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의 한국 문화 표절을 심도 있게 전했습니다. 해외는 물론 현지에서조차도 창피하다 또는 명백한 표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유쿠가 공개된 포스터는 폐기했던 초안인데 직원의 실수로 사용했다, 작업에 오류가 있었다는 간략한 사과 한마디로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한 사실까지 전했죠. 그렇게 프로그램 제목을 게임의 승리라고 변경했으나 비판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BBC는 한국 문화 훔치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BBC는 중국 제작사들이 한국 콘텐츠를 표절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란 반응을 보인다면서 랩 오브 차이나라는 중국의 랩 경연 프로그램은 한국의 쇼미더머니를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 중국은 최근 김치나 한복 등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문화를 훔쳤다는 비난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중국에서는 대단한 댄서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첫 여자 댄스 아티스트 오디션 리얼리티라는 거창한 제목까지 붙인 이 프로그램은 여성 댄서들이 서로 경쟁하는 오디션인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직 방송도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놓고 표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한국 프로그램이 중국의 표절로 곤욕을 치렀을까요?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 FRAPA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엠넷의 프로듀스 101이 표절 유사도 88%의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로듀스 101은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50여 개의 기획사 여자 아이돌 연습생 101명이 출연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낙에 인기가 높았던 관계로 시즌제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이치이에서는 이를 표절해 우상 연습생을 제작했고 연습생 100명을 모아 4개월의 트레이닝으로 9명을 데뷔시키는 포맷입니다. 데뷔 인원이 9명인 것만 제외하면 모든 포맷이 동일해 자칫 판권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였으나 엠넷과는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완벽한 베끼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짝퉁 문화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민족성과 깊이 연관되니까요. 한국 드라마, 예능뿐 아니라 브랜드 및 상품은 중국에서 모조리 모방되는데 이러한 짝퉁 문화는 중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민족성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인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안정성인데, 이 안정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신 제품을 만들어 도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기존의 상품을 모방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죠. 1780년 청나라를 방문한 후 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이미 그 당시 중국에는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 짝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추구하는 민족성은 남들이 잘 만든 제품 좀 따라 만드는 정도로 가볍게 인식했고, 설사 그것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13억 인구가, 그것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치는 겁니다. 짝퉁에 상당히 관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르메스든 구찌든 루이비통이든 샤넬이든 관계없습니다. 중국의 짝퉁 시장에는 진품보다 더 진품처럼 보이는 짝퉁들이 즐비하고, 이런 시장은 중국만이 가진 독특한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는 상품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지적재산권이니까요. 이번 넷플릭스의 대응으로 중국은 조금이라도 인식이 바뀌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